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저출산 문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130조 넘게 쏟아부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느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쉽게도 정부 정책이 사회 문화 환경 변화에 충분히 이렇게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회 문화 환경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글쎄요. 정부 정책은 그걸 뒤따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정부 정책이 아쉽게도 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저출산 예산이 사실은 상당 부분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측면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부가 제대로 포인트를 짚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예산도 당연히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앞서 제가 표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마는 12년 동안 130조가 넘는 돈이 투입이 됐다는 건데, 이 정부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쓰였길래 이렇게 효율적으로 투입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이 목표를, 정책 목표를 갖다가 우리가 세우면 그 세부 정책을 갖다가 세우고 난 다음에 그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상식적인 경우인데, 현실의 경우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전에 있던 정책을 갖다가 저출산 정책으로 이것을 갖다가 포장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것을 나열식으로 쭉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되다 보니까 별 임팩트가 없고, 그 결과 국민들이 이것을 체감을 해야 되는데 국민 체감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또 다른 하나는 정부 예산의 70%가 현실에서 보육에만 집중돼서 사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이 정부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CJ에 나옵니다마는 2017년도만 보더라도 공교육의 역량 강화한다고 900원이 넘는 돈, 중소기업의 매력도를 제고한다고 1,200억이 넘는 저출산 예산이 들어갔는데, 저게 왜 저출산 예산이라고 해야 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이제 제대로 저출산 예산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갔어도 결국은 효율적으로 투입이 안 됐다, 적재적소에 투입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또 하나 좀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사회문화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이게 그냥 언뜻 들으면 되게 추상적이어서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떤 걸 우리가 예를 들면 될까요? 우리가 유기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혼 출산 가구 비중이 2%밖에 안 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출산한 사람 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출산을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현실에서 보면은 비혼하고 만혼 이런 추세가 굉장히 빨리 확산되고 있는데,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늦게 하거나. 그렇습니다. 비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렇죠. 만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추세에 충분히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만혼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하면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출산을 더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출산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 현실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지금 그런 문화적인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저출산이라는 말 대신 저출생이라는 말이 요즘에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시그널, 신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에서 요즘은 여성들이 모든 것을 좀 여성 친화적이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그런 용어를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여성들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용어라고 하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꿔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아마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이 저출생에 대한 이 문제는 정말 원인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원인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제 해법을 찾아보자, 이게 훨씬 더 생산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합계 출산율이 거의 7명에 육박을 하더군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금 전국 평균이 1.05명이니까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전라남도도 상당히 좋고 뭐 지금 표현 나옵니다만 충남도 거의 1.3명에 가깝고. 자, 이 세종시라든가 전남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이렇게 훨씬 높은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 아주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라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저런 그 지역별 그 합계 출산율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고 상세히 좀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주된 이유가 물론 그 기본적으로 저런 지역의 경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만든 그 기여한 그런 그 측면도 굉장히 크지만은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런 지역은 공통적으로 네. 그 청년들 아니면은 그 출산 대상이 되는 그 이 부부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그리고 주거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좋은 지역이더라. 세종시는 좀 언뜻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실 때 세종시는 그럴만해. 근데 네. 전라남도라든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제가 그 지역을 뭐 이렇게 뭐 폄훼하려는 건 아닙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좀 이제 대도시보다는 좀 보니까 군 단위들도 있고 해서 약간 좀 대도시보다 시골이나 이렇게 그런 쪽이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렇게 언뜻 딱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거기를 갖다 상세히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 지역 근처에 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 시설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젊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합계 출산이니까 출산율을 그러니까 이 저출생의 해법, 저출산의 해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일자리 문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군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다. 젊은 사람이 그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출산을 하려고 하면 일단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일단 결혼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 일자리 창출이 이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그런 한 그 포인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저출산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일자리 문제 사실 뭐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뭐 그래서 정부가 좀 굉장히 뭐 노력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이 주거 문제, 주거비 부담 문제를 낮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주거비가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미려고 하면은 이 주거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거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갖다 계속 미루거나 아니면 결혼을 포기하는 이런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가 경기를 갖다 부양하기 위해서 부동산 이런 그 부양 정책을 썼다든가 이것은 단기적으로 어떤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저출산에 중요한 그 이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던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저 표는 20대에서 40대 우리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 저출산의 원인이 뭐냐라고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물어본 그래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지금 첫 번째 보더라도 이 소득 및 고용 불안 결국 뭐 일자리 문제, 뭐 소득 문제 뭐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사교육비 부담 얘기가 되고 세 번째가 업무 환경. 그러니까 일이랑 가정을 같이 이렇게 뭐 양립해서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주거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보육 부담이 있고. 이 보니까 이 앞서 일자리 문제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교육비, 즉 교육 문제와 관련된 이 부담이 상당히 많이 우리 여성분들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교육비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근원적으로 보면은 아이가 행복을 느끼는 사회에 그런 사회 환경이 그 만들어져야지 사실은 하나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둘째, 셋째를 갖다가 그 출산할 그런 그 마음을 갖는데 현실에서 보면 우리는 참 입시지옥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치열하게이고 어떤 그 아이가 행복함을 갖다 느끼지 못하니까 사교육비가 높은 사교육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아이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 출산을 억제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애를 낳으면은 내 애가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점 말씀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 육아 문제 여기서 좀 보육 부담이 상당히 좀 큰 부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뭐 드는 생각입니다만 저희 회사 이제 후배들 중에서도 이제 육아휴직을 한 이제 남자 그 후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뭐 이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육아에 있어서 여성을 이제 뭐 최대한 이제 도와준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보편화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우 보면 사실은 이 아빠의 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빠의 달이요? 아빠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육아휴직을 여성이 먼저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두 번째로 사용할 경우 그 아빠의 경우에 그 이 육아휴직 급여를 갖다가 임금의 100%까지 3개월 예. 상한액 150만 원을 주는 제도거든요. 예. 이게 아빠의 달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오. 그래서 기존에 보면은 사실은 아빠의 달도 그렇지만은 육아휴직을 갖다가 대기업을 빼놓고는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게 1년을 갖다가 급여를 갖다가 3개월의 경우에는 80% 예. 160만 원, 그 이후의 경우에는 40%를 갖다가 그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아빠의 달의 경우는 이 100%를 갖다 3개월 동안 현행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확대된 건데요. 1개월에서 예. 3개월로 그리고 금액도 지금 인상돼서 현행 우리나라 제도가 있는데 예. 아직 널리 이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확산돼 있지는 않지만은 있어도 못 쓰네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아빠의 달의 사용 그 횟수가 빈도수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 참 다행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그러니까 아빠가 특히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스킨십도 좀 확대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이들한테 정서에도 상당히 좀 좋은 거라고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건데 그런 아빠의 달이라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 좀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이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이제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부분과 하나 관련해서 좀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제 실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것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면서도 아기를 낳아도 정부에서 결혼해서 낳은 아기와 별 차이 없이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 비혼 가구 출신의 그 신생아가 2%밖에 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그 분위기가 비혼 가구의 경우 출생을 갖다 억제하는 그런 그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이 우리 사회의 인식이 좀 변화돼야 되고 또 그 사회 인식이 변화될 게 어떤 그 소박한 결혼 문화 이런 것도 좀 사실은 인식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소박한 결혼 문화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젊은 사람들이 그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그 결혼 비용이 들다가 보니까 예. 사실은 결혼을 갖다가 미루는 이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소박하게 결혼을 갖다가 해서 실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이 집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갖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예, 예. 또 다른 하나는 사실은 그 일가정 양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엄마의 경우 보면은 일과 예.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보육이 타가 문제죠. 타가 예. 문제입니다. 예, 예.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 SBS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아마 보육시설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일가정 양립 가능을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그 보육시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공공보육시설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국립 그 어린이집, 이 국립 보육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얘기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좀 뭐 이제 뭐 가시화가 되겠죠.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까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인식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문 대통령도 사실 이 비혼 출산에 대한 이 우리 사회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지난 5월 말에 네. 재정전략회의에서 이렇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아까 저희가 잠깐 뭐 표로 좀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좀 이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제도적인 측면을 떠나서 문화적 또 사람들의 생각 이런 데서 상당히 좀 같이 변화가 함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쉽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잘 됐다 그래서 반드시 그게 우리나라에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담론입니다.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든가 국민께서 느끼시기에 좀 와닿지 않는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뭐 혹시 그런 해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단기적으로 좀 해법도 동시에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것처럼 금년도 9월 1일부터 우리가 그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10만 원씩 주기로 한 거죠. 네, 그래서 5세 이하의 아이들한테 90%에 대해 1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둘째 아이하고 셋째 아이의 경우에는 이 아동수당 금액을 갖다가 좀 인상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공공 그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부모님들이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재의 경우 보면 셋째 아이부터 우선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둘째 아이부터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경우에 둘째 아이를 갖다가 난 사람이 더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 출산 전후 휴가 제도하고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데 현실에서 보면 사실은 많은 기업에서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제도로서도 보장하고 있지만은 근로자들은 눈치를 보는 약은 못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그 작동할 수 있게끔 기업의 협조도 필요하고 또 그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육아휴직 40%밖에 안 주니까.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확대하는 이 종합적인 이런 것이 병행돼야지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을 갖다가 병행해야지 이 저출산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한다는 건 어렵지만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저희가 지난 12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이라는 명목으로 쏟아부은 예산이 131조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동수당 얘기 나올 때도 이게 재원 마련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퍼붓는 그런 복지 그런 식의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사실은 지금 저출산이라는 명목하에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이렇게 책정이 되는 이런 예산들만 좀 정리만 잘해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아동수당에 둘째, 셋째들은 더 준다든가 뭐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빠의 달 그런 어떤 그렇습니다. 제도를 더 널리 알린다든가 글쎄요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이를테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까지 예산을 만들어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문득 좀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